이 방송은 19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조용히 드시고 조용히 가세요. 예, 늦은 시간까지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중간에 한번 쓱 나갈 테니까 그때 뭐 사진도 찍고 합시다. 사인도 하고. 자, 이 박사 이 작가 이제 그 21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슈퍼 홍삼K 기적을 홍삼하라 심사위원 평가입니다. 일본 홍삼액은 와 국내 대표 브랜드네요. 훌륭하지만 가격 거품이 심하네요. 인삼도 직접 재배하지 않은 거라 홍삼 특유의 소울이 부족해 보여요. 이번 홍삼액은 다른 약재를 추가해서 기교를 부렸네요. 홍삼 대신 다른 약재를 넣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홍삼 진정성이 아쉽네요. 정성농장 홍삼액. 우리가 홍삼 전문가 맞나? 우리도 이렇게 못 만들어요. 인삼 재배, 수확, 세척, 증삼, 건조, 추출까지 한 농장에서 다 끝낸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오죠? 놀랍네요 정말. 정성농장 홍삼액 최고점 나왔습니다. 과연 가격은 얼마일까요?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네, 210회하고 팽목항 토크 콘서트는 갑자기 올라온 거죠. 예정되지 않았었는데 올라왔었는데 많이 들으셔서 대단히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시장 건 같은 경우 정말 급작스럽게 빨리 하자고 막 저축해서 우리 쉬는 날 그냥 올려드렸는데, 원래 남 부탁 잘 안 들어주잖아. 아니 나도 그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어요. 그냥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심각한 거니까. 또 박정부가 항상 꼼수를 부려. 그러니까 뭘 하면 늘 이면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지분열이 꽈나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딱 보면 모르는 것 같은데 뚜껑 까보면은 개판이에요. 엊그제 이재명 시장 와서 녹음할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경유액이 뭔가 있다 그랬잖아. 네. 그것도 딱 보기에는 경유가 이제 미세먼지 배출의 원인이니까 경유를 올리면은 경유값을 올리면 이제 경유차를 안 타고 경유를 덜 떼고 그럼 미세먼지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뜬금없이 한 3주 전인가요? 뜬금없이 3주 전부터 미세먼지가 각종 방송 또 신문을 통해서 뜬금없이 무슨 씨발 미세먼지 주범이 경유로 나오더라고. 그다음에 뜬금없이 씨발 고등어 줬대고. 고등어를 왜 또 씨발 씨랄 오늘 그래서 내가 점심을 고등어를 구워 먹었다. 고등어도 그렇고 고깃집 또 그것도 얘기 나오더라고. 삼겹살이 뭔 죄야? 뜬금없이 그걸 갖고 오길래 이것들이 왜 자꾸 상식적으로 미세먼지는 누구 탓이에요? 공장. 또 제일 큰 거. 그 대륙에서 오는 게 있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지 뭐 씨발 볼 게 뭐 있어? 중국에 가서 항의해 그러면은. 두 개를 합치면 중국에 있는 공장. 그렇죠. 99%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 경유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요. 자, 미세먼지 일어날 때 저기 차가 잘 없는 강원도 고성, 원통 이런데 혹은 경북 저기 봉화, 영양 이런데 미세먼지 하나도 없어야지. 존나 맑아야지. 근데 미세먼지 지도 한번 봐요. 나쁜 날은 전국이 다 나빠. 그렇잖아. 전국에 있는 모든 경유차들 다 뛴 거야? 그럼 전국에 있는 경유차가 씨발 다 분산돼 있냐? 말 같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갖고 왔어?
이거 슬그머니. 담배세랑 그렇지. 똑같은 거지. 그렇지. 증세 없는 복지. 담배세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세를 높이지 못하니까 간접세로 해가지고 간접세 중에 제일 만만한 걸로 증세를 이루어가지고 증세 없는 복지 했네. 이거 아니야. 근데 올리려고 야, 보니. 회장, 네 말 틀렸어. 뭐? 안과. 조금만 이면 조금만 뒤집어 보면 다 나와. 걔네 꼰다고 해서 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을 기대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박사 말대로 직접세 올리면 돼요. 돈이 없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씨발 올리면 되지. 근데 직접세를 올리면 누가 지랄해? 이 법인세는 손도 못 대고 이 새끼들이. 있는 사람들이 지랄하잖아.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못 되는 거거든. 그리고 미세먼지 하려면 공장 규제하면 되지. 제일 큰 게. 근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예전에 언제였죠? 그 전기 대란 났을 때 이 작가가 한번 그런 얘기 했었죠. 실질적인 문제는 그 일반 민가에서 쓰는 것들이 아니라 공장에서 쓰는 전기가 그렇죠. 문제인데 왜 네. 그걸 갖다가 책임 전가를 일반인들한테 하냐. 전 세계에서요. 우리나라보다 전기 아껴 쓰는 국민이 없어. 일본, 미국, 프랑스 다 비교해봐. 그런데도 씨발 국민들이 전기 많이 쓴다고 존나게 쓸데없는 소리 자빠졌지. 전부 다 공장에서 쓰는 거야 그거. 그리고 경유세를 올리면 가장 피해를 입는 거는 트럭에서 야채판 계란이 왔어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트럭 몰고서 택배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트럭으로 하루하루 버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필요 없다 이거지. 그리고 이건 대기업에도 문제가 있는데 물류 저기 부산항이나 인천항에 가지고 가는 거 뭘로 가져가? 기차로 가져가? 아니야, 다 덤프 트럭으로 가져가. 덤프 트럭이 아니지. 그 대형 트럭으로 가져가요. 그분들도 다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 네, 아니야. 대형 트럭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국가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박사가 말한 뭐 1톤, 1.5, 2톤 반 이런 거 지원이 안 돼. 영세 사업자들. 영세사업자들. 그런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냐? 말 같지 않은 소리. 이건 어쨌든 분명히 세금 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말입니다. 교육값이 지금보다 훨씬 쌌어요. 쌌지. 지금보다 훨씬 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야 교육값이 너무 싸다. 뭐 휘발유 값에 80에서 85%를 맞춰야 된다. 갑자기 이래. 네. 그래서 뜬금없이 경유값을 확 올렸거든. 예. 그것도 웃긴 게요. 아니 경유값이 문제가 있으면 휘발유를 낮춰서 맞추면 되잖아. 그렇죠. 올라간 건 안 낮춰. 휘발유 가격을 낮춰가지고 맞추면 되지. 미친놈들아. 왜 경유를 올려서 그걸 맞추려고 그래? 야, 니네들 휘발유차 타잖아, 고급. 니네도 좋네, 그럼. 참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라고. 근데 이런 게 사실 이 박사 담배값 얘기했지만 담배값 올릴 때 자기 담배 안 피운다고 가만히 있었던 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담배 간접 흡연 문제도 있는데 더 올려 이런 사람도 있었어. 남들 당할 때 가만히 있으면요 이렇게 또 당하는 겁니다. 지금 경유차 타시는 분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 그리고 또 오너 말고 그 옆에 사람들 가족들 다 피해 입는 거거든. 가볍게 세수 올리려고 이 짓거리를 한 달 전부터 군불 뗄 때부터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오늘도 국회에서 이제 질의가 나왔었는데 아마 박주민 의원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 컷으로 보니까 그 교통 단속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세수 증대를 위해서 했던 거지. 눈을 키우고 아니 눈을 불 켜고 씨발 경찰들이 숨어가지고 하고 자빠졌어. 경찰은 몸고생해야 돼. 돌아버리겠어 아주. 물론 할 일을 하는 거지만. 그것도 다 세수잖아.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그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아까 뭐 제가 뭐 강원도 고성 양양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요.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연료 종류에 따른 자동차 연비 배출가스 및 CO2 배출량 실증 연구를 하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요. 미세먼지 배출량 보고서 경유, 휘발유, LPG, CNG 다 비슷하다. 국가에 대한 보고서 이렇게 비슷하다고 나왔다니까. 예. 그것도 요즘은 경유차에 몰았던 경험 있잖아요. 경유차들이 아주 옛날처럼 그렇게 막 먼지의 주범이거나 이렇다고 볼 수는 또 없잖아요. 아, 그리고 경유차 되게 꼼꼼하게 관리해요. 10년 넘으면은 뭐 유해가스 배출 검진 받으라고 2년에 한 번씩 귀찮게 하고 그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박사라 저는 휘발유를 탑니다. 뭐 상관이 없어요. 아마 휘발유 약간 낮출 거야. 경유를 많이 올리면서. 그런 또 꼼수를 부릴 거거든. 그럼 상관없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좀 반대하는 것 같아. 여론 안 좋지. 그래서 슬쩍 하는데요. 여러분이 한순간 잘못 눈길을 돌린 사이에 바로 기습적으로 인상합니다. 요것들. 왜냐하면 올해는 선거가 없잖아요. 그렇지. 이때 이빨 땡겨놔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못하면요. 내년에 골치 못해. 아파져요. 그러니까 선거 없는 해 싹 하려고. 여러분 그리고 고기도 충분히 드시고요. 고등어 충분히 드시기 바랍니다.
고등어 파시는 분들 난리 났잖아, 지금. 고등어가 무슨 죄야? 고등어 무슨 죄냐고, 씨발. 맛있는 고등어가. 또 안동 강고등어의 고장에서 나온 또 명물 아니야, 이 작가. 그러니까, 아이, 난 진짜 답답하네. 이런데 하여튼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앞으로 이런 거 많이 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간접세. 많잖아, 간접세. 또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뭐, 주세. 소주? 씨발, 담배세도 올렸는데 주세를 왜 올려? 나 그러면 이제 아마- 병 들고 나간다, 이제. 아마 저기 술 먹고 그 심신미약으로 잡혀오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주세를 인상하겠다. 그런 얘기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바람이 조금 불었지 아마 그 마트에서 맥주값 올린다 그런 얘기 있지 않았어요? 그 수입산 맥주값 올린다 그런 얘기? 몰라요. 있었었죠, 잠깐. 예. 살살 이제 군불 떼고 이제 턱 하고 올릴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이 국가에 돈이 없으니까 여러 군데 지금 두수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 이재명 시장 나왔던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담배값도 그렇지만은 담배값보다 경유의 세금 더 붙여서 올리면 더 훅 땡길 수 있거든. 그치. 그 짓을 하는 거다. 참 안타까운 정부입니다. 그것도 그 경유 쓰시는 분들은 또 데미지는 직접 더 얻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뭐 그건 거기까지 하고 시사 문제가 뭐 별로 없어요 요새. 별거 그치? 없는 이유가 또 지난 월요일 날 방송을 했기 때문에 네. 그 4일 동안 일어날 일이 뭐가 있겠어 또. 그런가요? 그리고 방기문 씨도 갔고 네. 돌아갔고 별거 없지 뭐. 그래도 20대가 이제 막 개원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뉴스메이커가 없지 않는 이상. 209회 때 제가 슬쩍 더민주 얘기를 하면서 김 대표가 욕심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네. 추호 선생? 언론에 톡 나왔대? 이제? 본격적으로? 네. 아니 군부대를 왜 가? 네? 군부대를 왜 가? 군대 갔어요? 네, 군부대도 갔다 왔어요. 네. 또 야당 대표는 뭐 군대 갈 수도 가는데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촉이 또 맞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내 촉이 작동한 거. 우리 흑금성이 이번에 나오셨습니다. 출소했지 않습니까? 네, 만기 그래서 출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작가가 저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흑금성을 들어봤어요. 이거 떡밥이다. 근데 저 흑금성 나온 날 몰랐어, 진짜. 진짜 몰랐어?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진짜 흑금성 들었거든. 재밌다 그랬는데. 이 작가가 차에서 심심하면 자기 우리가 했던 옛날 방송 듣고서 깨실대요 그래요. 맞아, 그건 진짜 우연이었어요. 왜냐면 서로 하나씩 얘기했잖아요. 저는 김영삼 편 얘기했고, 이 작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자기 흑금성 재밌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짜 딱 들었고, 야, 이런 거 보면 무서워, 나의 촉은. 그래서 사실 그거 난 몰랐어. 우리 저 이사가 문자로 알려주더라고. 나왔다고? 흑금성 나왔다고. 그래서 또 바로 컨택했어? 섭외에 들어갔죠. 네. 잠시만 기다리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흑금성 씨가 정말 전 세계 최고의 스파이잖아. 그래서 또 모르겠습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선은 넣어놨습니다. 선은 넣어놨기 때문에 근데 연세 많으시더라. 확 늙은 것 같아요. 네. 그럼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분이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신념 갖고 일했던 사람인데 그게 무너졌으니 근데 뭐 의지할 게 뭐가 있겠냐. 흑금성이 이제 흑전무죠 우리. 흑전무가 출소할 때 많은 언론이 몰려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흑전무가 아직 안 깐 게 많다. 뭐 시간이 되면 밝히겠다. 내 입은 자유다. 그러면 뭐 해고록을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흑전무를 EJ에 꼬실 때 쓴 말은 저거죠. 아니 어디 가서 인터뷰 해봐야 걸린다. 많아야 5장이야. 지면 한 장. 지면 한 장 많아요. 몰간이 5장이에요. 아니 그리고 내용 위험하면 위에서 걸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안 걸잖아. 편집 없고 2시간 특집으로 한 3일 3번 연달아 한 6시간 해도 돼. 그러잖아. 마음껏 여기서 하시라.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반응이 올지는 조금 기다려봅시다. 기대해 봅시다. 예. 가능성 어떻게 봐요? 김단 기자의 역할을 했어요. 김단 기자의 능력에 달렸다. 그쪽으로 연결할 줄 알았다. 그럼 뭐 우리가 흑금성 어떻게 해결하나? 김당을 통해서 연락해야지. 야, 우리가 그 출소하시는 날 쫓아가서 저희 이재인데요. 그러면 니네 뭐야? 이케 새끼들이 불안한 것처럼 갖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근데 김당 기자가 흑금성 출소할 때 가셨대요. 저희 만났다 하더라고. 그래서 좀 넣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고요. 시사 문제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안 했던 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께서 선거 전에 우리 재호 형을 만났다고 도와달라고 그랬었다는 뭐 영입 뭐 작전도 쓰고 뭐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도 도와달라고 하고 있답니다.
김경진 의원이 5월 30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이 내용을 갖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안철수 의원이 봤을 때는 이재호라는 사람은 충분히 우리 쪽에서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 가치가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여기서 이 인터뷰를 왜 하필 김경진이야. 경진이 형 씨 와주테이프 박지들 선물해줘야겠네 또. 아니면 이재호가 뭐 어떻게 포용할 수 있어요? 이재호가 신한국당 들어가갖고 뭐 했는데 지금까지. 조선일 때 민중당이 있었다고 하잖아. 아니 MB 그래서 4대강 전도사로 뭘 돌아다녔는데 어떻게 돌아다녔는데. 땅 팠지. 그리고 운동권 싫어하잖아. 그러네. 이재호 민중당 출신이에요. 완전 운동권이에요. 싫어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이재호 씨가 뭐 박근혜가 뭐 미워가지고 혹은 박근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비판했어요? 지가 좆됐으니까 어머니 미안합니다. 지가 반박이고 지가 친이계 출신이니까 그런 거지 뭘 뭐 신념이 있고 지조가 있어서 그랬나?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계속해서 뭐 이명박하고 뭐 연결되는 뭐 이런 말을 오해를 사잖아. 네. 그게 마타도는 뭐 사고 있잖아. 그런 와중에 이 친이의 핵심 인사인 이재호를 데리고 온다? 이러면 정말로 그렇게 소문으로만 떠들던 착한 MB라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또 막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제일 치고는 이규태인지 이태균인지 똑 있잖아 거기에.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오해할 짓을 왜 하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이재호가? 네, 갔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다 그림. 네, 갔으면 좋겠고. 어차피 아사리 판단 거 뭐. 뭐 이재호가 국민의당 대권 후보로 나오면 좋겠네. 반기문, 김종인, 이재호 이렇게 노인들의 대결 어때? 야, 근데 막상 안철수 대표가 노리는 거는 자기가 저기 대통령 선거 나가는 거 아니야? 내 바람이야. 삼자 대결, 노익장들의 대결. 노인을 위한 나라가 되는 거야? 노병은 죽지 않았다. 그거 있잖아. 네. 살아있는 네이버 좀비들의 밤. 나 네이버 쓸 때. 올드 솔저 네이버 다이. 네이버 다이. 그래, 아주 뭐, 그 문제는 지켜봅시다. 근데, 국민의당이 지금 지지율이 조금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네. 안철수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리서치뷰, 리얼미터조사 다 좀 차이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것은 이렇게 자신들을 뽑아준 호남 사람들의 원하는 거에 반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정작 중요하게 여기에 대한 상시 청문회 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집중을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쓸데없는 데다 에너지 쏟고 계시면 가뜩이나 마음 상했던 국민들이 손 잡아줄 리 만무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그런 오해를 사지 말기를 부탁드렸는데 또 안철수 의원 쪽에서 그 MB 정권에 저질렀던 실수들 그런 거 다 야당에서 뭐 청문회 하자 뭐 다시 재수사하자 다 반대했잖아. 그런 것도 이해가 갈 수 없는 것이죠. 난 이해가 돼요. 왜 돼요? 왜 이해가 돼 그게? 아니 국민의당에 MB 때 있었던 사람들이 되고 있잖아.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뭐 아니 그건 그리고 뭐, 뭐 오해 살 만한 발언 하지 마세요. 그 구의역 교본내 사건 요거 때도 안철수 대표가 괜히 SNS 한번 잘못해가지고 또.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실수죠. 그거를 저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도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거를 지적하시는 분들의 말은 안철수라는 사람이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게 나왔다. 이걸로 이제 비판하시는 거거든. 근데 저는 그게 어쨌든 뭐 추모의 의미로 또 안타까운 의미로 썼는데 그 단어 하나를 꼬투리 잡아서 하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예. 옆에다가 SNS 보좌관을 둬야죠. 있지 않을까? 그거 안철수 의원 직접 안 썼을 수도 있어요. 정치인들이 본인이 직접 쓴 사람 잘 없어. 그럼 그 보좌관을 조져요. 정청래 의원이나 직접 썼지. 정청래, 이재명 정도 아니면 잘 없어요 정치인들. 손혜원은? 손혜원 직접 쓰죠. 그래서 실수를 하잖아. 좀 말려줘. 실수한 사람도 보면 거의 직접 쓰는 사람들이야. 그래요.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오늘 2죠. 방우영 2. 아니 저번에 방우영 한다고 해놓고 뚜껑도 안 땄어. 오늘 뚜껑 땁니다. 방우영 2. 아니 지난번에는 또요. 방우영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게 제가 5시간 작업한 게 날라갔잖아요. 아니 그리고 어쩔 수가 없어요. 방호영 씨가 워낙에 자기 형이랑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를 좋아했잖아.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따라갈 수밖에 없고 어떤 행적을 그렸는지 볼 필요가 있었죠.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게임들이 재미가 없다. 고스톱, 포카 다 좋은데 한 판 한 판 칠 때마다 너무 오래 걸린다. 좀 더 스피디 있게 진행되는 게임은 없을까?
그래서 출시했습니다. 도신 섰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작스게임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출시한 도신 섰다 게임을 소개합니다. 저희 게임은 간단한 룰, 빠른 진행의 섰다를 온라인으로 만든 성인용 화투 게임입니다. 특히 EJ 청취자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쿠폰 입력 코드에 EEJ라고 입력하시면 3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무료로 지급해드리니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같은 EJ 조합원이 만든 게임인데 구글 서버 트래픽 폭풍 한번 시원하게 쏴주세요.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도신 섰다를 검색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폰 런칭은 준비 중이며 미성년자는 다운로드가 불가한 게임입니다. 전라도 남해 어딘가에 낭장망으로 잡는 멸치가 있다는데, 낭장? 낭장망이 뭐죠? 거제도에 죽방멸치가 있다면 남해에는 낭장망 멸치가 있다고 합니다. 여태 몰랐네요. 그런데 낭장망 멸치가 어디 있다는 거죠? 내가 조사한 바로는 바로 바보에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아니, 바보라니요? 남해의 좋은 멸치를 선별해 소포장으로 판매하는 바다 보물, 기억하기 쉽게 바보멸치. 바보야. 한꺼번에 많이 사서 보관에 신경이 쓰였다면 합리적인 바보멸치를 이용해주세요. 바다 보물 멸치라고 해주세요. 미역, 김, 홍새우도 있어요. 주문은 포털에 바다 보물을 검색하거나 02-587-3599로 해주세요. 자, 방우영은 1928년 1월 22일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아버지 방재용과 어머니 이성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은 당연히 방일령이겠죠. 정주에서 소학교를 졸업한 뒤에 양할아버지 방모를 따라서 경기도 양주군 의정부로 이주한 뒤에 서울로 유학해서 경신고등보통학교를 거쳐서 연세대학교 상가를 졸업했습니다. 방우영 씨는 자신이 연세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연세대를 너무 사랑해. 네, 굉장히 사랑해요. 네,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갖고 싶어해. 뭐 이사장도 했죠. 그래서. 그 뭐 연고전, 뭐 고연전 하면 뭐 비행기까지 띄웠대요. 축하 비행기도 띄우고 뭐 또 여기 출신들 많이 또 쓸라 그러고 막 그랬다 그래. 한때는 그 연고전이 됐건 고연전이 됐건 그거 나오면 기사 나오는 데는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밖에 없었어요. 그랬어요. 한때는. 근데 조선일보는 그래도 서울대를 제일 많이 뽑았어. 아,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조중독 특집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최고의 기자를 뽑아서 최고의 인재를 뽑아서 최고의 대우를 해줘라? 뭐 그런 거 있었나? 아니 근데 뭐 씨발 꼭 서울대 나와야 최고의 인재야? 그건 아니지 당연히. 근데 조중독 특집에서 뭐라 그랬냐면 방흥모가 학력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본인 자체가. 네, 그래서 방흥모 뭐 학교를 나왔어 뭘 나왔어. 그래서 저기 동아일보 애들 막 스카우트 할 때도 학벌 좋은 사람 막 스카우트했다고요. 그게 그대로 이어진 거야. 그래서 한때는 뭐 조선일보 기자가 거의 대부분이 서울대 출신이고 뭐 그러기도 했었죠. 우리 이 박사의 흑역사 중에 하나죠. 야, 이 박사 떨어졌어 이 새끼야. 면접이라도 같이 아니면 뭐 면접도 못 갔어. 자, 그래가지고 연세대를 나왔는데요. 1952년 25세의 나이로 조선일보 공무국 견습생으로 입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벌써 방우영의 형이 조선일보를 강탈?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겠죠. 조선일보를 자기네 손에 만들었을 그때였습니다. 후루룩 쩝쩝할 예, 후루룩 했을 때 이후죠. 이후에 8년간 사회부, 경제부 기자로 근무하다가 1960년 조선일보 계열사인 아카데미 극장 대표를 맡았습니다. 당시 이제 아카데미 극장이 부채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형이 야, 뭐 기자 8년 했으면 됐고 아카데미 극장 가가지고 저기 장수도 안 되는 네가 좀 맡아서 경험해봐. 또 형 말이라면 무조건 죽잖아. 네. 그래서 아카데미 극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아카데미 극장은 당시 1억 정도 되는 빚을 안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1960년에 1억이면 뭐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영화 맨발의 청춘 알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영화인가요? 네. 신성일, 엄영란, 트위스트 김. 네, 그 맨발의 청춘. 한국 영화 가운데 이때까지만 해도 최고 히트를 친 게 바로 맨발의 청춘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맨발의 청춘 성공으로 방우영은 이 빚을 깨끗하게 갚고 또 엄청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인생 한 방이야. 인생 한 방이죠. 그래서 뭐 방우영 씨 보고 야, 경영수완이 뛰어나서 무슨 아카데미 극장 빚더미에 있는 거 살렸다는데 쇠복이 좋아가지고 맨발의 청춘 때문에 확 나는 거야. 멋있다. 뭐 대지한 소리 하고 있어. 야,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나중에 가서 다 포장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저런 거 제일 싫어한다니까. TV에 나와서 성공한 사람들 애들한테 막 훈계하고 이질하는 거.
아유, 그럼 뭔 짓이야, 그게? 자수성가? 뭔 짓이냐고, 그게. 에? 좋네. 지나고 나면요, 원래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가 성공해보니까 그걸 포장해갖고 대단한 것처럼 하잖아. 그렇지. 아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회에 나가서 정말 다양한 경험과 이런 걸 되지도 쌓고 않죠. 다 고생하다가 그냥- 아버지가 땅을 물려주셨습니다. 이거 아니야.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고, 또, 운이 좋아야 돼. 그치. 운칠기삼 아닙니다. 운구기일. 그리고 이때, 배우들하고도 뻔질나게 놀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놀았단 얘기예요? 아니, 그냥 뭐, 남배우들하고 뭐, 어디 뭐, 요정에 같이 가기도 했을 테고요. 아. 여배우들하고 또, 나름대로. 이거는 제가 말이 아니고, 방우영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한 거야. 잘 놀았다고, 그때, 그 당시에. 어떻게 놀았는지는 배우들하고. 자세하게 안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야, 이거 뭐, 씨발이가 쎄쎄쎄를 했겠냐, 그러면? 어떻게 놀았는지 자세히 안 썼더라고. 또 따로 쓴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하여튼, 잘 놀았다고 그래요. 그럽디다! 근데 뭐, 그냥 뭐, 세상 말대로 쎄쎄하고 놀진 않았겠지. 아니지, 쎄쎄쎄를 잘하면 또 재밌잖아. 그래요. 그럼요. 그리고 이때는요, 여배우들, 참, 그냥 뭐, 권력자가, 영화보고 손가락 있다가, 까딱만 그렇죠. 하면 TV 뭐. 있다가, 쟤 데리고 하면 가던 시절은 아니에요. TV 출연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우가 사라졌어! 영화 찍지를 못해! 한 2시간 동안. 박통이 불렀어? 안 가로갔어. 물론지. 그래, 기다리다가, 그런 일 있었잖아요. 누구지, 이름까지 대줄까? 할 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하고 노는지는 뻔한 거죠. 그러니까, 왜 장자연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 장자연 사건이 조선일보와 관련이 있다. 이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집안에 DNA가 있는 것이죠.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아유, 그러면. 자, 이에 대한 트위스트 김의 증언을 들어봅시다. 검열 때문에 묻힐 뻔도 했지. 맨발의 청춘 라스트 씬이 잘릴 뻔했거든. 자, 이 맨발의 청춘 라스트 씬이 굉장히 유명한 씬인데 뭐냐면요. 신성일이 네. 죽어가지고, 이게 이제 신분의 차이거든요. 어병란은 존나 잘 살고, 신성일은 씨발 동네 깡패고 뭐 이런 영화잖아. 그렇죠. 근데 신성일이 죽어가지고, 리어커에 실려요. 그러니까 트위스트 김이 그걸 끌고 가는데, 한겨울 추운데 맨발이 그 리어커 그 거적으로 덮어놓게 쓱 나온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본인데, 국가에서 이거를 잘라라 그랬지. 그렇죠. 예. 자, 계속 트위스트 김의 증언입니다. 내가 신성일의 주검을 리어카에 끌고 가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인데 이게 어맹랑 장례식하고 비교해서 빈부차가 확 난다 이거였지. 근데 이 장면이 안 나오면 분위기가 팍 죽고 흥행이 안 되는 거였거든. 그게 검열 과정에서 잘렸어요. 잘렸어요. 근데 당시 아카데미 극장 사장이 방우영이었거든. 방 사장이 박통하고 친했잖아. 아하, 일로 들어갑니다. 부탁을 한 거야. 그러니 박통이 일단 보자 했대. 그리고는 붙이주라 한 거야. 그래서 붙이준 거예요. 야, 국가의 원수께서 영화도 야, 요정 친구가 부탁하는데 들어줘야지, 씨발, 그러면. 존나 의리 있다. 또 미아리 세트장에서 영화 촬영을 하는데 그땐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방우영 씨가 요리집에 있다가 심성이라고 트위스트 김 데리와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조선일보 차가 촬영장으로 올라와요. 가면 그 옆에 있던 기생들이 뿅 갈 거 아닙니까? 지 말 한마디면 온다 이거지. 심성일이 아무리 잘 나가도 온다 이거 아니야. 그 사람 그런 위세도 부리고 그랬지. 자, 이게 뭐냐면요. 방우영이 이제 가오를 세우고 싶잖아. 요즘 말로. 야, 신성일, 스위스킴, 와, 그러면, 진짜 와, 그러면, 요정에 있는 기생들이, 어머 사장님 진짜 대단하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룸빵에서, 요즘도 그래. 요즘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니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요즘도 예를 들면, 뭐,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뭐, 이리 이야기 하다가, 뭐, 남자 배우 얘기를 쓱 하지. 뭐, 팬인데, 그럼. 그래? 불러볼까? 뭐, 어떻게 불러요? 잠깐 기다려봐. 이 가오 세우는 거예요. 야, 어디 룸빵으로 와. 가오 세우는 거. 이게 요즘도 해요, 이거. 형이랑 우리 소주 한잔 가볍게 먹을까? 한다니까. 그러니까, 트위스트 김은 이게 짜증났던 거야. 오라 그래서 가긴 갔지만은,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 지 말하면 온다 이거지. 그 사람 그런 위세도 부리고 그랬지. 야, 이런 짓을 했다는 거지요. 국가시 잡고. 국가시 잡고, 우리 방 사장께서 그랬다는 거지. 이 정도 수준의 사람입니다. 이분께서. 그런데, 언론을 위해서 평생을 일하신 분이라니 참 답답하기가 이주로 말할 데 없네요.
아니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긴 했네. 누굴 위해서? 기생들도 뿅 가게 해주고 박통도 뿅 가게 해주고. 자, 이후에 1963년 형 방일영에 이어서 36세의 나이로 조선일보 발행인 자리에 올랐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래서 93년 66세로 조선일보 사장자리에서 물러날 동안 30년간이나 조선일보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 사장이 사장 자리에 오를 때 조선일보는 4등 혹은 5등 신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4등, 5등 신문을 판매 부수 1위로 올리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방우형이 형에 이어서 밤의 대통령 자리를 물려받았을 때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의 조선일보는 방우형이 거의 만들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게 업적이야 그러면? 조선일보는 업적이라 그래요. 이거를? 예. 93년 이후에도 회장 자리에 올라 앉아가지고 조선일보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2년 방우영은 조선일보 반기회사인 아카데미 극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때도 갑자기 형 방일영이 쑥 나타나가지고 야, 내일부터 신문사 상무로 나와서 일해라 라고 했다며. 그래서 바로 극장을 간두고 조선일보에 들어가서 상무로 취임합니다. 그런데 방우영이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회사가 영 말이 아니었다고요. 일단 1금융권 은행에서만 빌린 돈도 2억 원 넘었고요. 당시에? 예, 당시에. 또 이것도 모자라고 사채까지 끌어섰는데 사채만 1억 5천이었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 세금 체납. 세금 체납을 8천만 원이나 했는데요. 세금 체납 오래되면요. 그냥 아웃이야 신문사는. 그렇죠. 근데 8천만 원이나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 기자 월급이 7천 원 정도였다니까 엄청난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급한 불을 끌 생각에 방우영은 당시 서울지방 국세청장이었던 백경복을 찾아갑니다. 청장님, 목숨 걸고 혁명하지 않았습니까? 야, 왜? 서울지방 국세청장 백경복은 5.16 쿠데타 주도 세력이요. 당시 중령이었는데 현역으로 국세청장을 겸직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청장님 목숨 걸고 혁명하지 혁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민족지 조선일보 한번 살려주십시오. 내 비록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놈이지만 죽을 각오로 이 신문사를 이렇게 세울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좀 주세요. 세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납부하겠습니다. 네, 이 백경복은 평북 사람이었는데요. 백경복이 평북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방우영한테 뭐가 딱 떠올라. 와, 단카 우리 고향이네. 그렇지. 이게 떠오르잖아. 어? 대한민국 움직이는 학연, 지연. 그럼요. 그리고 너무 좋아해 방우영은. 지금 백경복 찾아간 것도 지연을 이용하려고 그런 거죠. 근데 본인도 나중에 조선일보 기자 채용할 때도 평북 사람이야? 야, 합격이지 그럼. 이랬다고 합니다. 나중에 편집국장인가 맞는 선우희 씨도 그 같은 동네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어쨌든 고향을 이용한 방우영의 생각은 맞아떨어졌습니다. 결국 백경복은 조선일보의 세금을 2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습니다. 자, 세금 문제는 이렇게 털었고 이제 은행 융자를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방우영은 이번에는 쿠데타 세력의 핵심 김종필을 찾아갑니다. 그 김종필과의 만남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은 김종필의 측근 강성원과 김용태였습니다. 방우영은 김종필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고맙습니다. 덕분에 신문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고 선글라스를 낀 채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있던 김종필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인맥 동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강성원 김용태한테 가서 계속 얘기한 거지. 종필 형 좀 만나게 해줘. 종필 형 만나서 우리 신문사 어려운데 또 씨발. 그래갖고 김종필이 형 그래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미 만났을 때는 결제가 끝난 거네. 끝났죠. 그치? 만났을 때는 그래서 결제 끝났을 때였어요. 그냥 어르신한테 인사드리고 빠지는 거지. 야, 우영아. 우리 다 얘기했어. 가서 고맙다고 하고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가자마자 고맙습니다. 살았습니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금 문제 해결하고 은행융자 해결해서 한숨 돌린 방우영은 신문사의 월급을 많이 받아가고 있던 고참 기자들부터 모가지를 쳤습니다. 자, 요즘 말로 하면 정리해고지요. 네. 핑계는 젊은 신문으로의 개혁이었고 이에 160명의 조선일보 기자 가운데 30여 명이 옷을 벗었습니다.
이러니까 젊은 기자들은 방호영을 좋아했습니다. 똥차 내보내줬다 이거지 뭐. 예. 밤마다 맨날 술 마셨다고 그래요. 뭐 네. 광화문 뒤에 있는 어디 네, 해가지고 네, 가서 뭐 먹고 그랬다고 합니다. 뭐 이 방씨 집안이 좋아하잖아요. 또 이걸 또 예. 좋아하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기마이 세우는 거, 가오 세우는 거 좋아하잖아. 예. 가가지고 또 야 내가 낼게 사장이. 야 씨발 또 이래요. 기자들이 또 사장님 최고입니다. 그렇지. 그러고. 이거 우리나라 대기업 오너들이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야. 또 쓱 회식 자리 하는데 딱 잘 놀고 있는데 쓱 가가지고 재밌어 하고 또 봉투 하나 쓱 던져주고 이런 그렇죠. 걸로 기마이 세우고 가는 거거든. 저기 여의도 어딘가에 있는 저기 큰 빌딩 그 오너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으면 저녁 때 그 지하에 있는 호프집을 다 내려오라 그러는데요. 그냥 강제 회식 시켜주는 거야. 그리고서는 또 올라가서 일하라고. 그럼 일이 돼? 아니 뭐 요즘에 얼마 전에 간던 두산 회장님께서도 SNS로 번개친다 그러잖아. 야, 뭐 어디서 젊은 저 회사 직원들한테 본인은 잘하는 줄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서 뭐 급번개를 쳤는데도 이렇게 많은 직원이 왔다고. 씨발 안 가냐 그러면은? 예? 회장이 부르는데 안 가냐? 제일 부담스러운 자리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요. 왜 기자들이 마감 시간에 쫓기고 야근 아주 숱하게 하잖아요. 그때쯤 되면 늘 방우영이 찾아와서 아유 고생들 하는데 회식이라도 하고 봉수 하나 쓱 밀어주고 가기도 했고 최틀러 씨. 최틀러로 유명한 최병렬이 뭐 이런 사람들 뭐 한잔 하다가 우리 집으로 와 그리고 흑석동인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일어나 술상 봐 해가지고 또 네 그리고 술상 거하게 차려오고 이거 말이죠. 합니다. 이거 와이프랑 요새는 쫓겨나.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주변에 그를 비판하는 사람이 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우영 주변에요. 방우영 욕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칭찬해. 사람 좋고. 사람 좋고, 술 잘 사고, 다 그래. 호탕하게 놀고, 주변 사람 잘 챙기고. 지들한테 잘해도 다 좋은 사람이야? 근데 이게, 과연 이게 회사에서 돌아가는 회사의 사장과 기자들, 특히 신문사의 사장과 기자의 논리냐, 이건 깡패사의 의리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전두환. 전두환도 기마에 엄청 세웠어요. 전두환 특집 들어보세요. 전두환 뭐 선배, 후배, 친구 다 좋아했어. 전두환은 전두환 밑에서 저기 보디가드 하시는 분들은 다 챙겨요. 아니, 다 좋아했다고. 그래 전두환 좋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희대의 살인마지. 이즈음에 조선일보에 방우영을 주인처럼 따르는 사람이 한 명 취업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가 특집을 했던 김대중 주필입니다. 방우영은 김대중을 직접 뽑았고 직접 키웠고 이후 김대중은 충실히 방우영이 좋아할 만한 기사와 칼럼을 지면에 실었습니다. 김대중이 방 회장은 단 한 번도 칼럼을 빼라 넣으라 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방우영이 왜 그렇게 했느냐? 김대중이 방우영의 입맛에 딱 맞는 칼럼을 썼거든. 그렇지. 사람을 잘 키운 건지 자기가 잘 알아서 자라준 건지 하여튼 콩그레츄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이런 거지. 야 우리 방 회장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신문사 오너인데 우리한테 야 그 칼럼 써. 그 칼럼 빼. 이런 말 한 적이 없다. 자기한테. 그런데 방우영 입장은 김대중이 늘 내가 원하는 기사만 써주는데 뭘 넣어라 빼라 해. 잘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 그냥. 1964년 6월 26일 박정희는 국회에 나와서 세상에는 신문이 나라를 망쳤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은 지난 18년 동안 너무나 많이 자극적이고 편파적이고 선동적인 언사를 써왔습니다. 신문이 국가와 사회에 유익하다고 단언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 말인 즉슨 조만간 신문에 손을 한번 대겠다. 신문을 손보는 법을 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딱 준 거죠. 그 아버지 그 딸이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요새 박근혜 대통령이 늘 이러잖아. 뭐 할 때 쓱 와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싹 내리잖아요. 그러면 검찰 뭐 알아서 다 하잖아. 새누리당 알아서 다 하잖아요. 법무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딱 말하니까 공화당이 또 알아서 싹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내려줬으니 얼마 안 있어 공화당이 움직여야겠죠. 공화당은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킵니다. 조선일보의 편집국 간부 11명은 즉시 방일영의 자택으로 달려가서 대책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간부들의 의견은 공통된 것이었어요. 언론을 말살시키려는 이 법에 찬성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의 탄압에 끝까지 저항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방우영은 망설였습니다. 방우영의 회고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덜컥 겁이 났다. 내가 발행인이라고는 하지만 철도 없을 때고 대단한 용기가 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편집국장 이하 간부들이 울부짖고 난리를 치니까 안 따라갈 수 없었다. 사원들이 총궐기해서 조선일보가 사는 길은 반대 투쟁밖에 없다는데 그 길이 아무리 가시밭길이라도 피할 수가 있겠는가. 그럴싸하죠? 근데 방호영의 말을 뒤집어서 해석하면은 사원들과 간부들의 강력한 저항이 없었다면 조선일보는 박정희의 말을 잘 따랐을 것이라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 얘기가 되지. 본인이 그랬잖아. 난 정말 겁이 났는데 용기도 없었는데 편집국장이 하도 난리치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기자들은 나름 살아 있었던 거야. 예. 기자들은. 그 얘기들이 나중에 언론 정리할 때 네. 예, 그때까지 나오죠. 그럼요. 1965년 중앙일보가 창간되었습니다. 한국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에 이어서 신문시장 4번째를 달리고 있던 조선일보로서는 이제 중앙일보까지 신경을 써야 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막강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삼성이기에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이병철과 홍진기가 중앙일보 창간을 앞두고 방우영을 찾아왔습니다. 방우영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재벌이 어떻게 신문을 만듭니까? 나랏돈 갖고 돈 번 사람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잘한다, 씨. 신문 사업이란 것이 돈벌이와는 거리가 멀어서 우리 경우도 먹고 살기 바쁩니다. 재벌이 왜 신문에까지 손을 대려고 합니까? 그럴 돈 있으면 신문에 광고나 많이 내서 신문사들을 도우십시오. 맞는 말이죠. 요거 다 맞는 말이야. 다 맞는 말인데 방우영이 이렇게 한 말은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자신이 소신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쫄아서 그런 거야. 아유, 님 씨왜 지금 씨발 지금 우리 사위인데 저 돈 많은 데까지 신문사 만들면 씨 우리 오야 어떻게 씨 차라리 광고비나 주자 이 새끼들 아이씨 그거예요. 이거네. 우리 집 찐받았다고 이제. 그렇지. 좋겠네. 안 그래도 내가 아픈데 저것까지 이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병철하고 홍진기가 저희가 이번에 중앙일보라는 신문사를 만들어 나가 이 새끼들아 이거지. 그렇죠. 근데 방우영이 이병철하고 처음 만날 때 이제 존나 웃겨. 방우영이 옛날 기자 시절이었는데 이병철이 안경을 끼고 아주 작은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희한하게 말이죠. 슬리퍼를 신고 있었대요. 그래갖고 야 이거 좀 예의 안 맞는 것 같다. 어떻게 슬리퍼를 신고 왔지? 하고 했는데 이병철 회장이 무좀 때문에 그러니 양해 좀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무좀은 못 고친다는 거지. 그치. 무좀엔 카네스텐.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좀은 못 고친다는 거야 이게. 돈병철이 아니야 돈병철이. 돈병철인데 무좀 때문에 슬리퍼를 신을 수밖에 없는. 옛날에 말이죠. 그 무좀 얘기하니까 무좀 그 민간요법 중에 별거 다 있잖아. 무슨 식초에다가 그쵸? 정로안 섞어서 식초 뭐 정도는 괜찮은데요. 그 식초 말고 더 독한 거 있잖아. 빙초산. 빙초산에 담근 사람이 있었어요. 야, 그거 좋대. 되는 거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 신문지를 거꾸로 태워가지고 그 연기에다가 발을 쐬이면은 균이 죽는다. 근데 이거는 발이 죽는 것 같아, 그냥. 최고 좋은 거는요. 한여름에 백사장을 존나 그러면 돼요. 깨끗해집니다. 진짜로. 살균 되나? 또 다 죽어, 진짜로. 백사장 그러면. 그리고, 제 군대 시절에 우리 고참 하나가 무좀 때문에 엄청 고생하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은 햇빛 빡빡 내려치는 데 가서 발가락 최대한 벌리고 다 말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불치병이야 근데 없어져도 또 발생하니까. 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깜짝 놀랐네. 진짜 대한민국 최고 의사들이 가지 않았을까 병철이 형한테 무좀 고쳐주러. 그런데 안 된다는 거네요. 불치병이야. 맞아 말 그대로 불치병이었습니다. 중앙일보의 창간으로 조선일보는 5등 신문으로 추락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는 방우영도 인정한 것입니다. 조선일보 발행 부수는 동아와 한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고
경향신문에도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 박사래. 이 박사. 왜 개새끼야 왜? 방우영이 직접 말한 거예요. 우리가 네. 4등이었다고. 네, 회고록에 나와요. 그런데 조선일보에 종사하는 사람들 혹은 조선일보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야. 쭉 1등했다는 거야. 내가 그래갖고 조선일보 출신 기자 교수하고 한 방 붙었던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내 대학교 다닐 때. 아이씨. 너 신문사인가 언론사 강의 수업할 때 수업 들을 때 존나 둘이 붙어 나중에 옆에 있는 학생들이 나보고 그만하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방우영 본인이 인정한 거예요, 본인이. 방우영은 회고록에서 신문사를 가장 괴롭혔던 두 사람을 꼽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김영욱이요, 다른 한 명은 장세동이었습니다. 왜 조선일보가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요. 그러면 이 신문사를 가장 괴롭혔던 인물이 김용욱이하고 장세동이었는데 이 김용욱이하고 장세동이가 조선일보만 괴롭혔겠어요? 다 괴롭혔죠. 다 괴롭혔을 거 아니야. 근데 조선일보만 김용욱, 장세동 밑에서 확 컸어. 그걸 뭐 뜻하냐고. 뭘 넙죽 기었지. 그럼요. 빙고. 그거죠. 박명회 회장이 조선일보 대표이사 사장으로 있을 때인 1980년 전두환 소장의 쿠데타 세력이 세웠던 국가보위 입법회의, 약칭 국보위 입법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야, 국보위에 우리 방사님께서 너 추호 얘기하려고 그랬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추호도 얘기하지 마. 알겠습니다.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김 대표가 처음에 더민주 입당하고 광주 간다 안 간다 말하고 있을 때 김 대표가 이 국보위 전력을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김 대표가 처음엔 그거 사과 왜 하냐 그랬다가 결국 사과했잖아. 근데 국보위 문제 터졌을 때 조선일보가 제일 뜨끔했을 거야. 이거 뭐 어떻게 써야 되지? 뭐 이러면서 지들 사주도 국보위 출신인데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1980년 5월 20일입니다. 자, 국보위 임명되기 전이네요. 국보위 임명되기 전부터 전두환과 뭔가 something special이 있었다는 거야. 지금 이 예인데요. 자, 1980년 5월 20일입니다. 5월 20일이면 5.17 쿠데타 일어나고 5.18 민중항쟁이 일어나고 며칠 안 됐는 거잖아요. 네. 자, 5월 20일 날 보안사로 전두환이 방우영을 불러요. 불러서 만납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1980년 5월 20일자로 보안사의 정동 분실의 토지 소유자가 국가에서 조선일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안사의 정동 분실 토지는 국가 소유였는데 갑자기 소유자가 조선일보로 바뀌는 거지. 1980년 5월 21일 날. 그러면 1980년 5월 20일 이전에 사바사바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자, 알아봅시다. 이에 대해서 방우영은 뭐라 그랬냐면 12.12 사건 이후에 전두환 장군이 보자고 해서 갔더니 대뜸 국방헌금을 내시오 이랬다는 거야. 국방헌금은 뭐야 씨. 왜 예전에 무슨 헌금, 성금, 많았어. 방위성금 그런 거 존나 많았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방우영이 현금이 없다라고 하니까 보안사 정동 땅을 사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매네 강매. 그렇죠. 그래서 방우영이 시세보다 내가 비싸게 주고 샀다라고 전기에 썼어요. 본래 전기에. 그런데 월간 말지 응? 말하라. 월간 말지가 이 사건을 따져보니까 의혹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존나 많아요 진짜 이거. 자, 다음은 말지 기자와 기무사령부 간부와의 대화입니다. 보안사 정동 분실은 80년 5월 20일 조선일보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매각과 교환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분실이 도심지에 있어서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돼서 전부터 시 외곽으로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매각에 대비해서 주변의 복도방 같은 데다가 감정가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조선일보 총무과의 한 간부가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시세대로 살 테니까 자신들한테 매각하라고 했습니다. 방우영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데요? 방우영은 버그가 사라고 강매해가지고 내가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샀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보안사 직원 그죠? 네, 기무사령부 간부. 직원의 증언에 의하면 그게 아니고 팔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조선일보 총무과에서 뛰어와가지고 우리가 살게 그렇죠. 그거 아니야. 우리가 살게 이랬다는 거잖아. 아이 주변에 복덕방에다가 정보를 얼마나 깔아놨으면 바로 들어와. 야, 그러니까 말이죠. 참나. 아이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다. 네. 어떻게 보안사 땅을 복도방에서 시세를 알아보고. 근데 더 웃긴 게요.
자, 그럼 보안사 땅을 조선일보한테 팔았잖아요. 그 돈은 국가로 가야겠지? 그렇지. 국가로 갔을까? 아하. 나는 슈킹했다고 봐. 당시에 보안사를 휘어잡던 게 야. 뻐꺼형이니까. 뻐까이로 직접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슈킹했다고 봐요. 국가로 안 나도 갔다고 봐. 뻐꺼형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간시 보안사를 휘어잡던 건 그래, 뻐꺼형이었다. 그러니까. 예. 그랬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조선일보가 이 땅을 얼마에 샀냐? 3억 원에 샀어요. 1980년 5월 20일에 3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5년 뒤, 딱 5년 뒤입니다. 1985년 5월 10일에 조선일보가 이 땅을 근저당 설정해갖고 조흥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요. 얼마를 받았냐? 56억 2,500만 원을 대출받았어. 야, 이몇 이게 배가 씨발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야, 3억에 샀는데 5년 있다가 대출을 56억을 했어? 야, 그러면 조흥은행이 이 땅을 그러니까 대출 내줄 때 원래 한 70% 정도 인정해 주셨다고 칩시다. 그럼 대충 잡아도 한 100억 가까이 이 땅의 값어치를 인정했으니까 56억 줬을 거 아니야? 야. 아니 현지 시세가도 있고 원래 나와있던 공시지가가 있다 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야. 어떻게 3억에 그렇다면 뭔가 득해가 있지 않았을까? 그죠? 행복과 번영을 약속하는 여러분의 조흥은행이네. 아니 조흥은행에서가 아니고 보안사에서 아주 헐값이 줬겠지. 방우영은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야 우영 씨, 아 씨발, 네, 이게 좋은 거 사실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땅이 비싼 거야. 아, 그렇지. 좋은 거 있는데 이거 내가 싸게 줄게. 대신에 우리한테 좀. 야 그래가지고 조선일보가 전두환을 어떻게 써줬냐, 어떻게 빨아줬냐. 5.18 때 어떻게 기사를 썼어? 뭐 국가적 영웅으로 뭐. 그래, 빙거. 나는 그렇다고 추측해요. 아니면 이럴 수가 없지. 어떻게 100억 가까이 된 땅을 3억에 사요? 아니면 5년 만에 이 땅이 10배, 20배, 30배 오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말지는 참 훌륭한 잡지였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야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조선일보가 방우영 씨가 사망했을 때 대단히 크게 기사를 썼잖아요. 몇 면에 걸쳐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또 그의 자매 매체 TV조선도 거의 이 수준이었지. 그게 썼잖아요. 거의 뭐 국장이야? 거의 곡하는 수준으로 아이고 하는 수준으로. 그러면서 이 방 회장이 살아온 길을 쫙 얘기해요. 양력 쫙 얘기하잖아. 몇 년에 정주 출신에 그러면. 쫙 내려오는데 네, 기자 일을 해가지고 딱 하는데 내려오는데 딱 하나 양력이 빠졌어. 이 국보위 위원 이것만 없어요. 흑역사야. 국보위 위원 야 써라 국보위 위원 왜 안 쓰냐 쓰지. 저기 정동 땅 3억에 샀다고도 써라 왜. 아이, 부동산의 귀재들. 나쁜 놈 새끼들. 지금 조선일보 별관이 여기 있어요. 정동에 있어. 그래 뭐 땅 장사 시원하게. 나는 우리 이런 거 안 주나? 뭐? 우리도 누가 불러가지고 EJ 팀에다가 그래. 야, 이 개새끼야. 여기 땅 싸게 줄 테니까 EJ에서 우리 빨아줘. 우리 잘 빨아줄 수 있는데. 성심성의껏. 그치. 2번 해드릴 수도 있는데. 콩나물까지도 빨아줄 수 있다 진짜. 그럼. 근데 씨발 알고 보니까 땅이 존나 골 잡는 땅이야. 막 낮에는 물 들어오고 밤에 땅 나오고. 막 도로도 없는 맹지 막 그런 데 아니야? 네, 개뻘이야 씨. 그래요. 자, 여기까지 1부 하고 잠깐 쉬었다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멍상의학. 난치병의 자연치유를 선도하는 자연치유 아카데미의 조병식 원장님과 한방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전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김기옥 박사님의 건강한 의학 수다가 지금 펼쳐집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의 톡톡 튀는 진행과 함께하는 멍상의학은 기존에 알고 있던 난치병에 대한 상식을 뛰어넘어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가장 하기 쉬운 마음가짐. 멍 때리는 의학 토크, 멍상의학 시작하겠습니다. 멍상의학은 EJ 생활역사협동조합이 제작 배포합니다.
클래식한 농법을 고수하는 클래식 농원에서 재배한 무농약 토종 송광 매실. 전남 순천 송광사에 있는 500년 된 매화나무를 복원해 만든 우리나라 토종 매실을 클래식 농원에서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무농약 인증까지 받은 토종 송광 매실. 일반 재래종보다 크기는 작지만 송광 매실 특유의 진한 향과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실과 유기농 설탕, 유리병이 함께 구성된 매실 키트 상품도 있어 누구나 손쉽게 매실청을 담글 수 있습니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중이니 올 여름은 클래식 농원 매실과 함께하세요. 전에 광고했던 분 아닌가? 그렇습니다. 클래식 농원 저번에 광고하셨는데요. 이번에 매실의 계절이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 또 매실 따서 또 매실청 많이 만드시잖아. 그래서 이번에 매실을 준비했다고 해요. 클래식 농원에서 여기는 직접 재배하고 또 직접 수확하고 직접 판매까지 하는 곳이니까 이번에 클래식 농원에서 6월부터 매실을 수확할 예정이랍니다. 올해 매실 수확량이 많아서 굉장히 저렴하게 아까 얘기했지만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무농약 친환경 인증을 받았답니다. 무농약 매실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송광사에 있었던 매실나무를 복원해서 만들었다니까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또 유기농 설탕까지 함께 세트로 판다니까 어디로 들어가면 볼 수 있나요? 포탈에서 네. 클래식 농원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네. www.farmaclassic.co.kr www.farmageclassic.co.kr 입니다. 하나 참고할 건요. 이게 500년 전 한국 매화를 복원해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 그 크기가 작답니다. 그래서 장아찌용으로는 추천하지 않는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알려주잖아. 원래는 다 무조건 내 거 사세요 하는데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정말 뭐라 그래 아주 정직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매실은 매실청을 만들어서 그거 활용하는 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1인 가구를 위해서 매실 1kg, 설탕 1kg, 유리병 패키지 상품도 있다니까. 연락처! 예. 010-2303-1596입니다. 네. 주문 시에 EJ 듣고 와. 주문했다 그러면 클래식 사과가집을 서비스로 넣어서 보내준답니다. 여러분들 많은 방문, 많은 주문,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클래식 농원 광고 앞에 나왔던 거 팟캐스트 광고입니다. 팟캐스트도 광고를 해? 왜냐면 조합에서 만들었으니까요. 네, 조합에서 만들었는데 이거 나름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 자연치유로. 그러니까 조경식 원장님 네. 이시네요. 양학과 한의학이 만나는 것 같아요. 보통 양의하고 한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거든. 별로가 아니고요. 네. 존나 안 좋죠. 맨날 주들 뽑고 싸우죠. 네. 종편 같은 데 보면 황금아 이런 데 보면 거의 맨날 싸워. 진짜 라이브로 싸우던데. 근데 얘기 들은 바에 따르면은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인정하고 잘 방송을 하신다고. 그리고 저희가 이 방송을 런칭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연치유가 뭐 그냥 어디 야매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효과가 있어요. 효과를 보신 분도 있고 또 요즘 서양에도 그런데 항암 치료를 꼭 해야 된다 그렇게 권하지 않거든. 너무 힘들어요 환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자연치유를 통해서 건강해지는 분도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여러 가지 또 시도해보지 않습니까? 암에 걸리신 분들은. 그래서 저는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나왔던 학설이었죠. 그 암에 대해서 더 이상 치료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아니요, 지금 뭐 일본뿐만이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학자마다 다릅니다만. 근데 좀 위험한 거는 지금 이 작가가 얘기했지만 이런 좋은 내용들이 인터넷에 보면 너무 야매들이 많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야매를 하면 안 되고. 뭐야. 벌에 쏘이면 뭐 된장바로 그런 그 민간요법들 있잖아. 민간요법들 중에 뭐 그때 당시에 효과를 봤던 것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오히려 부작용을 그렇죠. 예.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요즘 많은데. 어그로 끄는 블로그가 몇 개 있어요. 이상한 의학 정보를 가지고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기를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양의학의 만남이니까 이분들한테 또 이분은 그 자연치유라는 책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그걸 많은 분들이 또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뭐 고혈압, 당뇨, 비만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방송을 하신다고 얘기가 나오고 조만간 암도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합에서 런칭한 방송 다 망했죠? 예, 그렇죠. 유구무원입니다. 그만큼 내가 하지 말아라 했던데 우리 조합의 이사가 욕심이 많아. 안 돼. 자기 능력을 이제 이쯤 되면 인정해야지 말이야.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걸 만들려고 말이야. 그럼 뭘 해야 될까? 될 만한 걸 해야죠. 될 만한 게 뭘까? 뭐가 있을까? 그거는 알아서 갖고 와야지. 내가 딱 보면 안 돼. 안 된다고 말해도 귀엽고 하잖아. 꼭 실패하잖아. 먹방 이런 거 할까, 먹방? 먹방이, 아프리카 TV처럼 피자 같은 거 열판 쌓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거 해. 아이씨. 봅시다. 자연치유 아카데미. 이 팟캐스트가 성공하지 않았는지 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1973년에 당시 야당 지도자 김대중이 납치되었죠. 근데 이때 조선일보의 선우희는 발행인 모르게, 여기서 발행인은 누굽니까? 방우영이죠. 발행인 모르게 사설을 바꿔치기 합니다. 너 혹시 KBS 대하 드라마 중에 노다지라고 기억나요? 노다지 기억나죠? 네, 상당히 오래된 영화죠. 네, 김진태 씨 나오고 최재성 씨 나오고 일제강점기 때부터 6.25 때까지. 최수지 나온 거 아니야 그거? 네, 최수지가 나왔나 안 나왔나 기억은 안 나는데 오케이. 이 원작을 아마 선우이가 썼을 거예요. 그래요? 네. 선우이라는 사람을 문학가이기도 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자 선우이는 윤정기 돌아가는 걸 멈추고 사설을 바꿔치기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해서 당국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런 요지의 사설이었습니다. 아주 강하게 비판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 나름 할 말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전국은 발칵 뒤집혔고요. 선우이는 수배돼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방우영이 선우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니까 선우이의 제자 집에 숨어들었다 그래. 그래서 방우영이 선우이를 찾아가서 함께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우리 신세가 왜 이러냐 이랬다고 하는데 이건 방우영 씨 증언이니까. 자, 어쨌든 이때 선우이가 방사장 내가 그 사설을 써서 사장에게 보여주었다면 신문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방우영이 아니 절대 그럴 리 없어. 아니 절대 그럴 리 없어. 그렇죠. 하고 막 같이 우리 어떻게 하다가 방사장 내가 그 사설을 방사장에게 보였으면 내가 쓸 수 있었을까? 아니. 그러니까 선우이도 아니까 발행인 모르게 가로치운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이 무슨 진정한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1974년 12월 17일 날 유정혜는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면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거죠. 유정혜 전재구 의원이 조선일보에 기고문을 싣습니다. 이 기고문 내용이 뭐냐면 유신체제 반자이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고 혈기왕성한 조선일보 젊은 기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난리쳤죠. 또 이 기사가 나가기 직전에 12.4 자유언론 실천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백주투쟁하 막 그럴 때예요. 네. 그럴 때니까 기자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럴 때였거든. 그래가지고 이 전재국 의원 기고문이 조선일보에 실리니까 신홍범, 백기범 기자가 편집국장에게 아주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이럴 수 있냐고 막 선배 씨 이렇게 한 거지. 그래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냐? 나가리. 잘렸어요 두 사람은. 잘리니까 동료 기자들이 여기에 또 항의합니다. 그래서 항의 농성에 들어갔고요. 조선일보 측은 야야야 조금 있으면 석 달 있으면 창간 기념일이잖아. 조선일보 창간 기념일이 3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 달 남았잖아요. 3월 5일이니까 3월 5일까지 두 사람을 복직시킬 테니까 농성 풀어라. 이렇게 해서 기자들이 농성을 풀었어요. 근데 약속한 3월 5일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기자의 복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1975년 3월 6일 오후 2시에 조선일보 기자들은 신문 제작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이때 방우영 씨는 기자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투쟁은 외부와 연결하지 마라. 순수하게 하라. 라고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뒤쪽에 한성여관에 그 기자들과 외부 인사들이 함께 있다는 소리를 들은 방우영은 눈알이 뒤집혀가지고 곧바로 여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이 방우영 씨가 말이에요. 복싱 선수 출신이야. 잠깐만.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도 좋아하시. 그런 것도 좋아하시고. 복싱 좀 배운 사람이고. 완판치. 복싱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형 닮아가지고 또 어릴 때부터 또 요정에 따라다니고 했잖아. 그래서 다니다 보면 또 시비도 붙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와일드해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외부 사람들하고 연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새끼들이 외부 그래서 바로 달려간 거예요. 내가 하지 말랬잖아. 이거 그렇죠. 아니야. 자, 다음은 방우영의 해고를 들어봅시다. 가보니 김재하 등 재하 인사 7, 8명이 모여 앉아 있었다. 내가 부하같이 밀어서 술상을 발로 차면서
야, 이 자식들아, 이게 순수한 투쟁이네? 외부인들이 여기 왜 와 있어? 라고 소리를 쳤다. 김지아가 나에게 뭐라고 항의를 하기에 내가 가만히 있어. 오적 시인이면 다야.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여기 와 있어? 하고 몰아붙였다. 난장판이 벌어졌다. 김명규 기자가 어휴 사장 하며 말리다가 안경이 떨어지고 그 안경을 내가 발로 밟아서 깨지고 아주 아수라장이었다. 신홍범이 저고리 입었고 달려들기에 야 이놈아 그래도 내가 사장이야. 아무리 투쟁이라고 하지만 저고리 입었고 대들면 한판 붙자는 거네. 이런 법이 어딨어. 그런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자, 이게 뭡니까? 일단 기자들은 여기서 지금 방호영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 투쟁이 아무렇지도 않은 투쟁처럼 쓴 거야. 그냥 뭐 사설을 실었는데 두 사람 잘랐다고 와서 항의했다. 사소한 일이야.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박정희 정권이 그 무모한 언론 탄압에 맞서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전부 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럼 자유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방호영은 아니 거기다가 말이야 이 사건을 외부인한다고 김지아 뭐 이런 애들하고 또 저 우리 신부님 있잖아 원주 지학순주교. 아니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자들로서는 자기들은 국가로부터도 압력을 받고 있고요. 사측으로부터도 압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뭐 제야 인사들 또 야당 측 손잡을 수밖에 없죠. 결합을 해서 동력을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그냥 조선일보만의 투쟁이 아니고 언론 전체에 대한 투쟁이었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외부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다고 뭐 김지아 아이씨 왜 김지아는 왜 나와? 근데 김지아랑 같이 있었다고 이렇게 깽판을 치고 말이야. 그리고 뭐 아무리 내가 사장인데 그게 뭔 상관이야? 사장이면 사장답게 행동해야지. 언론인이 뭐 방호영은 사장이 이전에요. 언론인이에요. 언론인인데 그냥 내 아랫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이 회고에 따르면 이 모든 사건들을 그냥 우리 회사에서 일어난 해프닝으로 지금 간주를 해버렸네요. 일반 회사가 아니라니까요, 언론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노조 3자 개입 금지 뭐 해가지고 3자 개입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마인드가 그대로 방우영한테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방우영 회장은 조선일보가 언론사가 아니고 내 거야 그냥 내 회사. 그렇지. 이득을 내는 회사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언론은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우영의 또 다른 말을 들어봅시다. 방우영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홍범 백기범 기자는 수습국이 출신인데 중간에 한번 나갔다가 장정호 편집국장 시절 다시 들어왔다. 백기범은 고향이 평안도 박천이고 내 어머니 고향이 그곳이라 입사 때부터 내가 신경을 많이 썼다. 씨발 지 고향도 아니고 엄마 고향이라고 같은 고향이고 신경. 엮어서 씨. 아유 씨. 그 뒤로도 설악산, 한라산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내 딴에는 상당히 아꼈는데, 근데 제일 싫은 게 사장님이 같이 등산 가자는 거야. 하여튼. 그거랑 이거 봐요. 내 딴에는 상당히 아꼈는데 그렇게 앞장설 줄 몰랐다. 이거랑 뭔 상관입니까? 내가 아낀 거 하고 이 사람들이 언론 자유를 위해서 들고 일어난 거랑 뭔 상관이야? 그렇지. 근데 이건 이 사람은 지금 나에 대한 배신을 당한 거야. 배신 트라우마.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말에 복종하길 바랬던 거 아니야? 이런 거를 기자라고. 내 딴에는 상당히 아꼈는데 그렇게 앞장설 줄은 몰랐다. 박범진은 입사 면접할 때 어려운 가정 형편에 가정교사하며 대학 공부한 이야기를 듣고 간부들이 모두 코끝이 찌겠다. 유건호 상무가 적극적으로 밀었고 나도 저런 청년이 조선일보에 들어와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렇게 마음으로 아꼈던 사람들이 회사 문을 닫게 할지도 모를 투쟁에 그토록 모질게 나오니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의 정리보다는 투사로서의 투쟁이 더 중요했던 모양이다. 자, 이 마지막 발언 굉장히 섭섭했고 사람의 정리보다는 투사로서의 투쟁이 더 중요했던 모양이다. 요 말만 탁 들으면 뭡니까? 이 사람은 언론사를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이게 조그만 거 하나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동네 구멍가게나 해야 딱 어울릴 생각과 심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 언론의 사명감이라든가 기자 윤리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법으로 보장받은 노동조합의 활동은 보장을 해줘야 되고. 이때 노동조합도 아니야. 노동조합도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이 언론인으로서의 기자들이 가치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을 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방우영은 야, 너 우리 회사 사람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죠. 이걸로 민 거지. 그러니까 언론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기자들이 한 건데 그걸 갖다가 인간적 정리, 배신감, 의리 이런 거 따지고 있으니 이게 어디
길거리 돌아다니는 깡패지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언론이? 마담 내가 예전에 김치도 담가줬고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왜 그거거든 이거는. 아니 내가 그 학교하고 뭐 일 있을 때 그 교원소총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 보직 교수가 이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 아니 무슨 그 학생들하고 뭐 운동권에 무슨 투사가 되고 싶으세요? 그래서 소총거죠.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나는 대학교 교원으로서 법에 보장된 걸 했을 뿐인데, 야, 이런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나 모르겠어. 옛날에 지금이랑 똑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번 방우영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방우영이 어떤 생각을 그때 갖고 있었는지. 하지만 정치 권력과 투쟁하는 상황에서 재정적 독립은 더더욱 어려웠던 이율배반의 현실 앞에 때로 좌절하곤 했다. 언론의 자유는 결코 공론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나는 실사구시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실사구시 말이 좋아 실사구시지. 이게 결국 뭔 뜻이에요? 권력의 대가를 숙이겠다는 거잖아. 재정적 독립은 어려웠다. 돈이나 벌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건으로 32명의 기자가 뭐가지 친 게 바로 방우영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안철수 대표가 뭐라 그랬어? 말이 되냐고요, 그게. 훌륭하신. 그러니까 기자들의 뭐 권익을 보호했던. 그리고요, 이 방우영의 몸속에는 본능적으로 권력자에게 잘 보일 줄 아는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방우영의 해고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한때 포항에서 석유가 나왔다고 신문들이 대서특필하고 국민들도 흥분한 적이 있었다. 있었죠. 있었어. 있었죠. 예. 박 대통령이 신문사 사장들을 초대하고 모처럼 환한 얼굴로 이제 우리도 석유가 나오면 경제가 자립할 수 있습니다. 며 기뻐했다. 김정념 비서실장이 병에 든 석유를 신주단지 모시듯 들고 박 대통령 앞에 갖다 놓자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고 난 후 사장들에게 돌렸다. 이건 또 뭐야? 제각기 안을 들여다보며 머리를 오 하고 끄덕이는 가운데 내 차례가 왔다. 자, 왔어요. 제가 왔어. 그러면 박 대통령 앞에 있고 딴 사장들 그냥 냄새 맡고 이랬단 말이야. 석유 맞네요. 근데 박 대통령 앞에 내가 뭔가 하나 더. 그렇지. 뭔가 플러스 알파를 보여줘야지. 그게 머리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몸에서. 그렇지. 뭔가 톡 하고 올라. 자, 그게 뭡니까? 지난날 구닥다리 찌프차를 몰고 다닐 때 고장이 났다 하면 입으로 휘발유를 후파 빨아들이곤 해서 독특한 냄새를 맡은 경험이 있어 병에 든 액체를 손가락에 찌고 맛을 보았다. 야, 이게 말이 돼? 휘발유는 정유해가지고 제일 위층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나오는 거야. 맛이 같을 수가 없지. 이건 기본적으로. 그저 남과 다른 액션을 해본 것 뿐이다. 그러니까 본인도 밝히잖아요. 남과 다른 액션. 이게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 박 대통령이 남들은 냄새만 맡는데 방우영 사장은 맛까지 봐. 그렇지. 저 임자는 내 임자구만. 딱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아니 우리 경찰들이 예를 들어 수사를 한다. 베테랑 형사하고 신참 형사들이 쭉 갔다. 베테랑 형사가 이렇게 하면서 히로뽕 이렇게 한번 봐봐. 근데 다른 신참 형사들은 다 그냥 하고 있는데 어떤 새끼 찍어봐봐. 이 새끼 됐는데 이게 아닌 거 아니야. 이 행동을 보고 있던 박 대통령이 사뭇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어때? 진짜 냄새가 나는가? 고 묻기에 내 증임에 정말 진짜 같습니다. 고 대답했다. 며칠 후 김선진 공보관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1년 가까이 보류했던 윤전기 도입을 대통령이 결재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알려왔다. 석유 빠셨습니다. 이거거든.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이거 센스와 촉이 있어야 돼. 나라면 도저히 못해. 이번 사람 죽었다고도 못해요. 저 새끼는 내가 이따가 씨발 박통사 앞에 가서 그렇게 시켜도 못하는 새끼야. 내가 냄새를 왜 맡아? 저 사람한테 왜 고개를 숙여? 난 이러지. 그거 설명하다 열을 걸려 저 새끼는. 방우영 봐. 탁 나오잖아. 이 작가는 그때 저 구석에 가가지고 이미 춤을 추고 있지. 나는 신문 잡마 잘 만들고 신문 정론 찍고 그러면 되는데 내가 왜 냄새를 맡아야 돼? 난 이러지. 참, 이러니까. 이래서 이 모양인가? 자, 계속 들어봅시다. 이런 방우영의 태도는 김대중 정권에도 이어졌습니다. 방우영의 핵심 측근이었던 박갑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갑철은 1969년 조선일보에 입사해서 체육부장까지 지냈고 당시엔 조선일보 사장실 전문위원으로 재직을 하면서
아이스하키 협회장 자리에 있었는데 여기서 당시란 김대중 정권 때예요. 박갑철이 아이스하키 주니어 대표 선발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1억 원대의 돈을 받은 것이 드러나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스포츠협회. 협회만 가 있으면 돼. 그의 계좌를 뒤져보니 방우영 사장과도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박갑철을 방우영의 재산 관리인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흐르자 김대중 정권을 몇 날 며칠 씹어대고 조리돌림하던 조선일보의 논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야, 아니 김대중 정권 들어서 매일매일 100개 기사 쓰면 99개 김대중 욕했던 조선일보가 박감철이 구속되니까 갑자기 논조가 바뀌어. 김대중 정권을 띄워줘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에? 심지어 김대중 주필마저 DJ 정권을 옹호하는 칼럼을 실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때 김대중 주필은 알아서 움직인 걸까? 아니면은 뭔가 오더를 받았을까? 쿵암쿵이죠. 갑철이요? 갑철이? 아, 씨발, 근데, 아유, 뭐, 쿵암쿵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갑철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박갑철이 구속되자 방우영은 조선일보 임원들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니, 청와대의 경제보도 협력 요청까지 들으면서 기사까지 써주고도 그것 하나 해결 못해? 박갑철 사건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아예 보도하지 않거나 축소 보도했으며 조선일보 기자들은 총 출동해서 검경에게 로비까지 시도했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그렇지. 당시 박갑철을 수사했던 서울 북부지청 김종희 형사 5부장의 증언입니다. 추호는 아니죠? 나를 아는 조선일보 간부들은 모두 전화를 했습니다. 특히 뉴스에 박 의원이 조사받는 모습이 방영된 것은 지청이 앞장서서 언론 플레이한 것 아니냐며 항의까지 해왔습니다. 자, 박갑철 도대체 뭔데? 조선일보 기자들이 총출동하고 김대중 주필까지 나서면서 구명운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박갑철을 방우영의 재산관리인으로 보도했겠죠. 시작했어요? 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우영은 무조건 박갑철을 보호하고 싶었던 거야. 아이스하키 협회 1억이 들어왔어. 근데 방우영이 깊이 연관이 돼 있어. 아니 아이스하키 협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학부모들한테 1억을 받았잖아. 네. 그럼 누구한테 받았는지 계좌를 파야 될 거 아니야. 어머, 이 계좌를 파보니 근데 연관이 돼 있네? 굴비역듯이 쭉 할 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조선일보 기자들까지 다 포함돼갖고 그 로비를 했으면 이거 보면요, 이 사건을 보면요, 또다시 얘기합니다. 방우영은 언론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언론인입니까? 에? 한낱 장사치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아까 이 박사가 노조 얘기했는데 1988년 민주화 바람이 불자 조선일보에도 드디어 노조가 생깁니다. 조선일보 노조는 사측에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1975년에 있었던 3.6 사태, 아까 기자들 32명이 잘린 그 사건, 그 사건에 대한 재평가를 조선일보에 요구했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방우영은 뭐라고 일축했느냐? 3.6은 거론하지 마라. 거론하면 또 다른 3.6이 올 수밖에 없다. 차라리 나 죽고 나서 내 무덤에 와서 나를 욕하고 침을 뱉어라. 이게 뭔 말입니까? 또 다른 3.6이 올 수밖에 없다면 또 니들 다 자를 거야, 이 말이잖아. 그리고 씨발 뭐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는 거 존나게 하고 있네 진짜 씨. 뱉어줄까? 진짜 씨. 또 이후에 이제 88년에 50 청문회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방우영은 증인으로 이 청문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0하국 정권 때 저 허문도가 했던 언론 통폐합, 네.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기자들 그렇죠. 자르고 여기에 조선일보 사장이었으니까 증인으로 참석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방우영은 본인의 명예와 조선일보의 명예가 이 청문회에 달려 있다고 판단해서 청문회에 참석해서 증언한 경험이 있는 정호영에게 조언을 구하고, 정호영은 또 뭐 얘한테 가서 조언을 구해. 나 씨발 다 돌아버리겠네 이제. 발표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50하고 아주 깊숙이 구사정권과 깊숙이 연관된 사람이 방우영이야. 아니 50 실세 때 있던 사람을 전화해서 나 청문회 나가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게 보통 사이는 아니지. 그럼요. 자, 그렇게 조언을 구했고요. 또 그 조선일보에 있었던 기자들 최강률, 김대중, 홍영 이런 사람과 함께 미리 예비 연습을 해. 리허설을 하는 거죠. 그렇지, 리허설을 하는 거야.
이렇게 철저하게 청문회에 대비했는데요. 자, 다음은 리허설 장면을 방우영이 증언한 겁니다. 방 증인은 그동안 체제 언론의 장본인으로 언론을 왜곡하고 권력에 추종하였는데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야, 이게 청문회장에서 나온 게 아니고 기자들하고 예행 연습. 예행 연습할 때.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는 거 그렇지. 아니야. 야, 이렇게 우리는 야, 언론을 짜보니까. 왜곡했고 권력에 그렇죠. 아부했다. 저 사람들은 저런 질문을 할 것이다. 그렇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 질문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했거든, 솔직히. 그렇지. 그 이것만 봐도 지들이 그동안 뭔 짓을 했는지 딱 나오잖아. 체제 언론의 장본인, 언론을 왜곡하고 권력에 추종했고. 야, 이걸 양심은 있다고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뭐라고 봐야 되냐, 이거? 방 회장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 상당히 솔직해요. 솔직하다 그래야 되나? 뭐 생각이 없다 그래야 되나? 이런 거 자세하게 막 썼어. 뭐 어디 아까 거기 뭐 요정에 가서 막 논 것들 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예행 연습 말고 이번에는 실제 청문회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증인은 서울신문의 김종규 사장입니다. 증인은 기자해직에 관한 신문협회의 결의를 직접 하셨죠? 아닙니다. 그날 사정이 있어서 가질 못했고요. 그 부회장으로 있던 조선일보 방우영 사장이 대신 사회를 봤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 방우영이 이 광경을 서울신문 사장이 말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방우영이 속이 굉장히 쓰렸어요. 아이 씨발 이거지 뭐. 그렇지. 저 개새끼는 왜 저런 말을 하고. 자, 방우영은 왜 속이 쓰렸을까요? 김종규 사장은 나와 대학 동기로 30여 년간 막역한 우정을 나눠온 사이다. 그냥 사정 있어서 참석 못했다고 하면 될 것을 와 굳이 내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자기 입장을 모면하려는 그 태도에 마음이 한없이 울적해졌다. 인생 씨발 혼자 가는 거지 뭐. 야, 참. 이거 보면 신문협회의 결의, 기자직에 관한 직접 했다고 본인이 직접 했다고 이제 자백하는 건 마찬가지죠. 아이고 쪽팔려라. 야, 그동안 30년이면 뭐 밤에 노는 거 좋아하시니까 야 룸빵을 갔어도 얼마나 갔을 거야. 아니, 기마이 잡으면서 어이 서울신문 사장, 네 조선일보 사장이 쏠게 막 그랬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자, 다음은 이제 방우영이 직접 증인으로 등장했습니다. 예행 연습 끝나고. 예행 연습 끝나고. 자, 이철 위원과 방우영 증인의 문답입니다. 동아와 조선일보가 민족지 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는데 민족지 논쟁이 중단이 되었죠. 1985년도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누가 더 민족지냐? 그런 경쟁입니까? 네. 제 기억에는 그것이 하루 이틀 그런 논쟁이 있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상만 명예회장 나와 계시지만 이것 우리 언론끼리 뭐 민족지가 잘났고 뭐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언론이 정도를 걸어야 될 때다. 그래서 곧 전화 연락 해가지고 그 다음 날로 게재 중단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말이죠. 반일 친일 논쟁을 하면 둘 다 결과적으로 좋지 않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게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친일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양사가 우리 민족의 가장 불행했던 시기에 권력에 굴종했던 그 역사가 우리 언론사의 하나의 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부인하시면 곤란합니다. 조선 동아가 일제 때 그래 외놈한테 굴종하고 앞잡이 노릇했다는 그런 말입니까? 말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역사가 뒤집어야 됩니다. 어떻게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외놈한테 붙어가지고 친일파를 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선이나 동아나 6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의 선인 선배들이 그 혹독한 조선 총독부 밑에서 피 흘리고 고문당하고 옥살을 하면서까지 그래도 결의를 위하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으로 싸우다가 조선 동아는 끝내 폐간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친일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역사는 모든 것이 뒤집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는 EJ 조중독 특집을 들으시면 됩니다. 다 나옵니다.
그러한 투쟁사, 일제에서의 우리 언론의 투쟁사와 그 언론의 굴종사는 서로 교차되고 있습니다. 항상 투쟁만 해왔던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 증거들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인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의원님,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언론이 자유스럽게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기에 저희들도 과거를 반성하고 이제부터 민주 언론으로 거듭 태어나겠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그렇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제와는 아무 상관없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과거 친일신문이었다. 그런 말씀 삼가해 주시기를. 우리의 아픈 역사를 비추어 봐야 앞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고. 아픈 역사는 별도로 표현해 주십시오. 지금 국민이 시청하고 계시고 또 우리 조선일보 200만 독자가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선일보가 과거 일제에 앞잡이를 했다고 모독을 하고 매도를 하시고 비난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양사의 민족지 논쟁에서 이미 나타나 있고 많은 기록에 우리 빛나는 언론의 투쟁사와 언론의 비참한 굴종사를 같이 교차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내지는 못할 망정 매도는 해주지 말아주십시오. 선인들이 걸어온 길을 매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부인하시면 여러 가지도 앞으로도 논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거 방우영 이 얘기할 때 막 울었어. 대신이 했었는데 여기서 지금 방우영이 지금 부정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친일 문제는 뭐 우리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됐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방우영은 이 청문회에서 200만 조선일보 독자와 국민이 보고 있는데 증거도 없는 얘기 하지 말라. 이렇게 성질냈다고 이야기하는데, 조선일보의 친일은, EJ 300만 청취자가 들었기 때문에 그건 뭐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200만 부, 나중에는 뭐 250만 부 돌파했다 그랬거든요. 그건 야로가 있죠. 다 무가지로 뿌린 거. ABC협회에 나온 2015년 기준으로 ABC협회에 보고된 거는 조선일보가 167만 부예요. 우리 반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우영의 조선일보는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에 1등 공신으로 김영삼 정권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요거 뭐 김대중 대 김영삼 보시면 잘 나오는데 YS 장학생이라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YS가 기자들을 돈으로 찔러줘가지고 다 관리한 거죠. 그래갖고 대선에서 유리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중에 YS 장학생이 가장 많았던 게 조선일보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김영삼 대통령 만들려고 초원 복국집 사건에서도 막 그렇게 쓰고 해서 거기 보면 나오잖아. 초원 복국집 사건 때 그 김기춘부터 해서 기관장들이 야 씨발 조선일보는 다 됐어. 그거 우리 편 들어주고 뭐 이랬던 거잖아.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때까지 승승장구한 거예요. 1991년에 발행부수 200만 부를 돌파했고 1996년엔 250만 부를 넘어섰던 조선일보. 방우영은 1997년엔 그렇게 끔찍이 아낀다는 모교 연세대학교 재단 이사장이 되었고요. 2003년에는 조선일보 명예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방우영 이후에 조선일보는 형님 방일영의 아들 방상훈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8일 언론에선 그렇게 쓰더라고요. 어버이날 언론의 어버이가 돌아가셨다. 그래요? 웬만하면 이런 거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어버이날 왜 하필 그러니까 언론의 어버이가 돌아가셨다는 기사는 없고. 아, 그래요? 어버이날 돌아가셨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 그런 의미로 썼지 않겠나 개인적인 예상이에요. 그래요. 야, 어디 언론에서 그렇게 썼어? 아니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 어버이날 돌아가신. 그러니까 어버이날이라는 그래. 이 박사 그렇게 느꼈다는 거지. 네. 그걸 왜 강조했을까? 뭐 그런 거지. 2016년 5월 8일 오전 11시 7분 노안으로 사망했습니다. 정부로부터 받은 훈장 한번 볼까요? 국민훈장 모란잔 1970년, 동탑산업훈장 1985년, 국민훈장 무궁화잔 1992년, 그리고 금관 문화훈장 1998년 이렇게 추서 받았습니다. 예, 훈장도 많이 받으셨네요. 지난주에 우리가 걱정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가 고발하면 어떡하지? 네. 그렇다면 방상훈 특집으로 보답해주마 이렇게. 3가 방상훈이야? 아무런 연락이 없네. 방상훈 하고 싶은데. 할 거 많아?
뭐 없으면 만들 거야. 만들어서 달 거야. 아니, 없으면 만드는 게 아니라 찾아내겠지.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런 액션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네.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개는 하지 않았는데요. 사건이 하나 있었죠. 2006년에 재밌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이거 방 회장이 아마 어디 묘소에 어떤 차례인가 지내고 성묘가 갔다 오다가 승용차 타고 왔는데 신원 불상의 괴한 2명이 벽돌로 차 유리창을 찍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김기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죠. 김기춘 씨가 이거 북한이 했다고. 아니 여기에 부안해동했던 전여옥 씨는 월남에서도 언론사 사장부터 테러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확인된 거 전혀 없습니다. 북한에서 왜 그러지? 아니 북한에서 참나 그래요.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이용해 먹기 좋은 거죠. 조선일보 회장이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근데 사실 이때 안티 조선일보 운동이 한참 벌어졌잖아요. 아이 그리고 이게 북한에서 했으면 벽돌로 찍겠나? 그러니까. 브라우닝 권총으로 쏘지? 그러니까 아직 한 발 남았다. 그러면서 빵빵 쏘지. 그러니까 벽돌로 왜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게요. 이 안티 조선일보 운동 같은 것도 어느 순간 하다가 그만둬 버렸죠. 없잖아. 왜 동력이 좀 사라졌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는 이런 불매운동 같은 게 성공한 적이 없는 것 같아. 남양 때도 그랬고. 남양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이번에 옥시도 어떻게 될지 좀 시간 지나면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국민들의 성숙성을 알려주는 건데 저는 이 잘못된 기업들은 지금 요즘 국가에서 응징을 못하니까 남양 같은 경우에도 가진금 엄청 두드려 맞았다가 법원에서 다 그거 돌려주라고 해서 없는 건 돼버렸잖아요. 얼마 안 되는 걸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직접 자기들 주장을 관철시켜야 되는데 이런 아직 쓰레기 신문이 저 혼자 주장하는 겁니다. 쓰레기 신문이라고. 이런 쓰레기 신문이 아직도 지금 영향을 행사하고 있으니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자, 어때요, 이 박사? 방우용 특집. 방우용의 호가 일민이거든요. 일민? 예. 그런데 동아일보 김상만 회장 돌아가신 이 사람 호도 일민이에요. 아, 그래요? 예. 한자도 똑같아요? 한자는 달라요. 네네. 근데 또 동아일보는 고대, 조선일보는 연세대 쪽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동아일보에 대해서 이 작가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애증이 교차한다고. 네. 난 동아일보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행적들 그리고 이 사장들이 이렇게 작고했다는 표현을 써야 되나? 하여간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분명히 우리나라 언론계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교육하고 언론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의 죽음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우리나라 언론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방우영 씨가 사망했을 때 이게 뭡니까? 그 김동길이 그 조선일보에 투고를 했어요. 대들보 쓰러지듯 이 적막감 어찌합니까라는 제목으로 그래? 기사가 뽑혔는데 마지막에 고려 말의 선비 길재가 시를 이렇게 썼다. 그러면서 시를 하나 이제 썼어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그 유명한 시 야은 길재가 썼던 근데 요 시가 고려가 망했을 때 그 직전인 전후에 길재가 썼거든요. 혹시 김동길이 초기 와가지고 우리나라 수구 정권들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갈 때 방우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인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까 김지아 씨 얘기도 나왔는데 김동길 교수도 이제 좀 가만히 좀 계셨으면 좋겠어. 짜증나 죽겠어. 뭐 하는 사람이야. 원래 김동길 이 양반이요. 옛날에 제자추문도 있었거든. 네.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칠성파도 이강한이 깡패. 그 이강한이 그 자식 결혼할 때 주례가 있었어. 뭐 하는 양반이야 이 양반 도대체. 낙이 없어서 그래. 아유 답답한 진짜 진짜 이게 뭡니까 하고 싶다. 이상입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을 사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사관들은 자기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가지고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 목숨 이상으로 가치를 부여받고요. 사실 우리가 기자들에 대해서 저 사람 기자야 이러면
멋있어 이러는 거는 그 사람이 그냥 자기가 보여지는 거 이상으로 자기 정신이 있으니까 우리 그걸 보고 저 사람 가치 있는 일을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은 좀 존경해 주는 게 있잖아요. 좀 이렇게 어드밴티지 주는 것도 있고. 근데 조선일보는 사실 그런 기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역사 우리가 뒤져보니까 이렇게 개판인 조선일보에 남아가지고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언론 환경도 바뀔 수 있으니까는 조선일보에 계신 조금 정신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난파선에 나와가지고 좋은 언론, 대한 언론으로 오셔가지고요. 더 좋은 언론 환경에서 같이 좋은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요즘 조선일보 내의 기자들조차도 그냥 다 넘어간 것 같아. 다 넘어갔고 그냥 뭐 가장 많은 돈을 주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70년대 투쟁했던 혹은 80년대 투쟁했던 그 기자들도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좀 그러니까 다른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해결하든 일률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면 안타깝고요. 그 방상훈 특집을 만약에 조선일보에서 측에서 뭔가 액션이 있으면 하려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한 가지만 제가 1화 에피소드 아쉬우니까. 야 제발 소송 걸어달라고. 아니야. 에피소드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고사 지내냐? 박태준 씨가 자민련 총재로 있을 때, 자민련 총재로 있을 때 갑자기 조선일보가 박태준을 엄청나게 까는 기사를 막 실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조선일보가 박태준을 까지? 했는데 일설에 의하면 소문입니다. 이건 일설에 의하면 박태준 씨를 방상훈 사장이 만났다는 거야. 어느 장소에서 만났으니까 뭐 박태준 씨는 어릴 때부터 봤잖아. 꼬꼬마일 때부터 오랜만에 보니까 상훈아 그랬어? 상훈아 잘 지내? 그래 열심히 해. 나 방상훈이야 이걸로 간 거야 그럼? 그래가지고 박태준 저격 기사를 썼다는 뭐 그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있어요. 정말 확인이 안 되는 썰이잖아. 그런데 하여튼 뭐. 야, 그거 저기 무슨 저기 MB가 저기 어디야 예전에 정경련인가 어디 경실련 정경련 회의 갔다가 모 그룹 회장한테 욕 먹어가지고 빡쳐가지고 나중에 기억하고 있다가 조졌다는 얘기랑 뭐가 달라. 아니 근데 이거는 어떤 기자가 기사로도 썼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 조선동 TV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처음에 초창기에 한국 언론에서 기사를 썼던 많은 기자분들, 선배 기자분들이 다들 정말 독립운동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선배 기자들의 얼굴에 지금 먹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조선일보예요. 그래서 아니 뭐 어느 한쪽 정파를 들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 정파를 들 수는 있는데 최소한이라도 공정성은 보장해주고 언론인으로서 사명감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1, 2편에서 다뤘던 방송 특집 보세요. 돈에 넘어가고 기사를 돈에 팔고 다 이런 식이잖아요. 정당하지 않은 권력에 머리 숙이고 이렇게 해서는 언론인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언론사를 하면 안 돼. 다른 거 하시면 되잖아. 팟캐스트. 팟캐스트를 팟캐스트 안 할 거야. 이들 돈이 안 되니까. 그 돈 되는 기업을 하시든가. 왜 언론사를 하려고 그래요? 이해할 수 없어요. 흥신소하면 딱 좋겠다. 앞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조선일보가 이제는 진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신문은 지금껏 지들 하던 짓거리대로 하고 방송은 진보 쪽으로 하고 이런 것도 난 괜찮다고 보거든. 두 개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신문이고 뭐 방송이고 뭐 무작정 이렇게 해갖고 다들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가니까 참 안타까워요. 중앙일보 스탠스를 좀 배워라. 뭐 예전부터 제가 주장하던 거였죠. 근데 그것도 중앙일보도 뭐 손석희 사장이 갔으니까 그런 거지 뭐. 어떻게 강적들 나가실 겁니까? 표창 교수가 대신 나가잖아. 열심히 싸워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JTBC 같은 경우에도 손석희 사장이 아마 3시부터 9시까지인가 10시까지인가를 맡고 있을 거예요. 그때 빼고는 또 왔다 갔다 해요. 뭐. 그렇더라. 손석희 사장 나오고 나서 뭐 어떻게 되는지 또 모르죠, 뭐, 그거야, 뭐. 하여튼, 방송 종사자들, 또 신문 종사자들, 언론계 종사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언론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사실은 학교 다니면서 언론 고시 통과한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게 공부해서 통과했어요. 그러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셔야죠. 기자라는 게 뭔지, 기자 정신이라는 게 뭔지. 기자는 돈에 얽매이면 안 되거든.
그런 생각을 좀. 그 공부할 때 사명감을 공부했을까? 그런 거 가르쳐야 되는데, 그죠? 좀 답답하네요. 예. 자, 방송 특집 1부, 2부 거쳐서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혹시 몰라요? 흑상무, 흑전무? 흑전무는 바로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조금 있다가 조금 요양도 있다가. 좀 하시고. 하여튼 흑전무 배달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초로 여기서 오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엔젤 펀딩 속에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공 파리 엔젤 펀딩 좀 바꿔보자. 내 아이 아빠 김태형 섬세한 늑대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혼자 씹어 삼키며 밤거리에 뒷골목을 누비고 다녀도 사랑만은 단 하나 목숨을 걸었다. 거리에 자식이라 욕하지 말라. 그대는 태양처럼 우러러보는 사나이 가슴을 안아줄 날 있으리라. 하늘만 바라보면서 맨발로 걸어왔네. 사나이 험한 길 상처뿐인 이 가슴을 나 홀로 달랬네. 내버린 자식이라 비웃지 말라. 내 생전 처음으로 바친 순전은 머나먼 천국에서 그대 옆에 피어나리.